네, 한류와 언어 2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1쪽입니다. 한류의 정의 2차시 수업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뿌리가 대만이냐 중국이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이 한류의 류라는 말은 그 기원은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했었죠. 네, 그래서 11쪽에 보면 이 류라는 말의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대중문화의 국가적 흐름에서 특정 국가 문화 유형에 류를 붙이는 형태는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홍콩 영화 유행을 항류라 했고, 또 뭐 자기들끼리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인류라고 자기들이 붙였죠. 90년대 말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인기를 끄니까 일본 문화 유행인 인류에 빗대어서 한류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류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사용한 것은 분명히 중국 아니면 대만인 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 류라는 표현은 지금 한류는 거의 이제 말하자면 고유명사처럼 한류, 이제 로마자 표기법 하면 HALLUE처럼 YU처럼 그렇게 고유명사화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코리안 컬처 웨이브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컬처 웨이브는 굉장히 커다란 그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원래 일본식 류의 표현은 스타일이나 양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일본식 표현에서 나왔지만 사용을 중국이나 혹은 대만에서 사용하면서 의미가 굉장히 대중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언론에 등장하는 한류라는 12쪽입니다. 12쪽. 언론에 등장하는 한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미 한류의 정의 1, 2에서 살펴봤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세계문화사전이라고 하는 그 강준만 씨라고 대중문화 쪽 저서의 뭐 거의 대가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언론이 99년경 본격적으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산백과사전에서도 역시 2000년 2월 중국 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전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1999년 11월 북경 청년보라는 그 신문에서 중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유행가나 텔레비전, 연속곡, 영화, 옷차림 등에 매혹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한류로 표현하였고 인민일보에서는 한류가 뜨겁게 흐르기 시작한 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중국의 치욕이다. 네, 이런 그래서 한류를 침입자다. 그래서 경계의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중국이 약간 지금 뭐 한한령 내리고 그래서 사실 이 무렵에는 어떻게 보면 한류의 시작이 사실 중국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중화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BTS도 원래 방탄소년단이고 한자로 써서 되게 그때의 그 당시에 2000년, 2013년, 13년, 14년, 15년 이 무렵에는 그 기획사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그래서 멤버도 중국 사람 있고 꼭 뭐 아니면 일본 사람 있고 이렇게 됐었죠. 네. 되게 경계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그 다음 1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체부의 공식적인 한류 사용이다. 선생님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류라는 용어를 우리가 먼저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한류라고 한대더라. 실제 기사가 선생님이 그 기사 읽은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 중국 신문 같은 거를 인용해서 이렇게 봐라. 한류라고 해서 뭐 쿵따리 샤바라를 부른 클론이 지금 대만에서 국민 가수 대접을 받는다. 클론이 대만에서 어마어마했더니 글쎄 오늘 뭐 20여 년 전에 잠깐 사귀었던 중국 그 여배우인지 가수인지랑 결혼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구준엽이 클론은 그 강원래랑 구준엽 그 두 사람이 mem버잖아요. 구준엽은 뭐 여러분들한테 아저씨긴 하지만 그래서 참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클론의 그 구준엽이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대만의 어떤 여성과 사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 돌고 돌아 인연이 그렇게 되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이제 그 거의 1차 한류 시기에 한참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대만에서 한류라는 용어가 나오는 그런 무렵이죠. 그때 대만에 뭐 김한선도 가고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은 여기 앞부분에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넣으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홍유선 임대근 씨가 2018년에 쓴 논문에서는 이거 용어 한류의 기원에서 용어로서의 한류의 기원이라는 그런 그 논문에서 이거는 1998년 대만의 연안만보에 보이는 거죠. 경제현상에 대한 한류는 이미 97년에 있었다. 그러니까 대만이 뿌리가 아니냐. 선생님도 대만이 먼저인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중국에서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로서는 네, 중화권에서 한류의 개념이 먼저 나왔다. 뭐 용어도 한자어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한류라는 용어를 수입해서 처음 쓴 거죠. 99년 가을 지금은 문화체육부지만 그때는 문광부예요. 문화관광부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류 Song from Korea라는 음반을 제작 배포하면서 붙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K-팝이 굉장히 전략적인 상품인 거는 맞습니다. 전략적인 상품인 건 맞고 굉장히 이제 물론 투자하는 비용도 많지만 문화산업이 이제 수익의 창출에서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정부나 문화산업계에서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류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나서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한국 정부가 최초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은 한류가 정부 주도적인 현상만은 아니며 현지에서 나타난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분명히 자연 발생적인 건데 이게 그 무렵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SNS라는 걸 통해 국경을 넘기 시작한 무렵에 낯선 문화의 이제 매력을 느낀 이제 주변의 그래서 낯설지만 공통된 유교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거죠. 네, 14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1차시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해야 돼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뭐랄까 나은 문화가 좀 더 그렇지 못한 문화에게 스며들고 흘러내려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문화가 열등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구 열강들의 18세기 이후에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침략의 어떤 사상적 배경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제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야말로 인구도 적고 그쵸? 정말 세계사의 궁벽진 곳에 우리가 어떻게 중심이 되겠습니까? 세계 지도를 평면도로 펴면 저 far east, 극동의 구석진 곳에 있는 나라죠. 물론 지구는 둥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화 전파자가 되었을 때 사대주의에 입각하는 순간 그 문화는 매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정착하기 위해 한류가 더 성장하고 더 한국 문화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들 문화와 융합하고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초기에도 한류와 문화 침략이라고 지금 이제 14쪽, PPT 14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콘텐츠를 수출하는 산업계에서는 한류에 대한 경계를 피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류라는 용어 쓰지 마라. 왜 그러냐면 문화상품을 수출하러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팔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드라마도 좀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대장금이나 이런. 그런데 그쪽에서 뭐야 니네들 이거 뭐 뭔가 문화적으로 우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도 있지만 한류의 진출이 문화 사대주의, 문화 제국주의, 문화 침략, 더 나아가 국가주도적 프로파간다 등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또 이런 문화 유입에 비판했던 것으로 갖고가 똑같은 입장이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권들에 있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우월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어느 순간 지금 뭐 이제 와서야 한류라는 용어는 그냥 어떤 특정의 세계 주도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 문화의 경향성, 그런데 그 뿌리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모든 분야에서 이제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뭐 식문화라든지 어떤 상품이 들어간 다음에는 뭐 탱자가 뭐 회수를 건너면 귤이 된다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뭐 길거리 토스트가 뭐 아니면 떡볶이가 영국으로 건너가면 또 그들의 방식으로 바뀌겠죠. 왜냐면 재료가 한국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고르곤졸라 이태리 없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네. 자, 15쪽. 한류의 의의와 평가. 뭐 이건 뭐 국민적 자존심과 15쪽입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고, 이건 뭐 국가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는 파란색 글씨로 됐죠. 12대 핵심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문화산업 강국의 실현을 내걸고 할리우드를 본던 할리우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천 송도 단지라든지 그다음 상암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방송국은 모두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에 다 상암동으로 지금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부산에 놀러 간 사람들은 알겠지만 센텀시티 등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산업 강국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그 목표가 넘쳐서 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초기에 이런 문화산업을 얘기할 때는 뭐 유럽이나 그 다음에 그 남북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아권 정도를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한 글로벌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주요 국가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감소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한류가 있고 이제 2차 한류가 나와요.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다 배우게 될 텐데, 근데 요 무렵에 팍 꺾입니다. 말하자면 한류가 그다지 다른 나라에서 매력적인 컨텐츠로 그냥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침체기가 있는데 2017년, 그러니까 방탄이 2013년에 데뷔를 하고 뭐 사실 거의 그들이 아마 뭐 한 15년 정도까지 그다지 크게 아마 1위도 늦게 했잖아요. 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조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빌보드로 가면 요때가 이제 일종의 다시 한류의 제3차 빅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생충 또 이제 상 받고,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또 여우주연상 받고, 그리고는 드디어 마침내 올해는 드라마에서까지 이제 터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홍콩류 아까 말했던 90 일본류 이어서 이제 뭐 얘기했다. 뭐 그 정도입니다. 네. 1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류 빅뱅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차 한류가 시작되었는데 그야말로 빅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 문화 수출의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BTS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걸 보고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지만, 과거에 조금이라도 팝송을 좋아했던 선생님 세대라면 그 빌보드 차트를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도 팝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선생님 세대는 선생님들이 80년대 학번인데 대중가요라고 하는 거, 대중문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대중문화사도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같은 것이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가요를 잘 안 듣는 그런 세대였어요. 팝송을 듣는.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워크맨을 들고 워크맨으로 들었던 노래는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는 뭐 시카고라든지 뭐 에어 서플라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였죠.
뉴키즈 온 더 블록과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함께 BTS가 있는 걸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좀 더 글로벌한 세상, 한국이 어느 정도 글로벌한 그런 세계에서 좀 더 자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태어났지만,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끝에서 아마 한 4-5번째, 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라 지금 뭐 이렇게 옛날 꼰대 같은 얘기냐 하지만, 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걸출한 작품이 또 한 번 흔들게 되죠. 음악의 전파력,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가요를 그러니까 노래가 먼저 전파되는 것이 사실은 쉽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팝송 가사 다 번역해서 보는 사람들 그냥 멜로디가 좋으면 듣잖아요. 그래서 한참 듣고 나서 보면, 야, 이거 노래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노래 전파가 사실은 문화에서 더 파고들기가 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화로 터졌다는 것은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에 이때 이제 놀라기 시작한 거죠. 놀라서 BTS 이러고 말겠지 했는데 말겠지가 아닌 거예요. 말겠지가 아니데다가 거기다가 물론 봉준호 감독이 그 전에 칸이나 이런 데서 상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술성과 관련된 거예요. 예술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정덕현이라고 하는 문화평론가가 평론을 하게 됩니다. 옛날 거니까 굳이 찾아볼 거는 없고요.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들어가서 주소가 있으니까 봐도 상관없습니다. 디지털 팬덤과 한류가 갖는 특이점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상에서 이제는 특히 코로나 이후 디지털이 아주 확장됐죠. 온라인에서의 컨텐츠 영향력, 디지털 신세대의 문화적 모험의 증가, 아날로그적 경계의 극복. 최근에는 특히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이 한류에 미칠 영향,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최고의 화두인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타버스겠죠.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일종의 또 다른 지구가, 또 다른 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지구가 생겨서 나의 아바타가 사는 또 다른 지구인 거죠. 그러니까 AI 가수들도 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컨텐츠예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은 툴이죠. 툴인 반면에 메타버스는 그 안에 컨텐츠를 넣어서 강의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당장 오늘 신문에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성착취 그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참 나쁜 거에서부터 기술이 먼저 나타나는지,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이제 그 한류라고 하는 문화는 사실은 편승해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이런 걸 잘하니까. 그 다음에 한류는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민족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류의 글로컬, 이런 것을 글로컬이라고 하죠. 글로컬적 속성이 있다. 한국 문화의 다문화적 혹은 복합문화적 속성의 증대.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도 굉장히 다문화적이고 복합문화적인 속성을 증대시키게 되고, 영미문화의 적극적 수익과 창조적 확대, 재생산 능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그 다음에 미 군정을 통해서 미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대중문화는 이 두 문화의 모방에서 비롯됐어요. 우리가 일제의 그 대중문화의 영향을 안 받고 싶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트라고 하는 것을